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쉐드 햄스터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나 하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약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에 3, 40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생각 중에서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왜 하루 중 대부분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까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아야 좋다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인간은 불행한 존재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항상 위기에 대비하고 위험을 벗어나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에 어쩌면 인간은 마냥 낙관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 인간은 후회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있죠.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생각이더라도 결국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게 꼭 나쁜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하루에 수만 가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만 번 좋은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아마 대부분 분들이 출근은 화요일부터 하셨을 텐데 그래도 긴 한 주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금요일은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이죠. 최근에 고금리 상황인 건 다들 익히 알고 계실 텐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회사, 이 금융권까지도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항공사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출장을 가고 거기에서 쌓인 마일리지 수천 점을 개개인이 챙겨갔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유화하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한번 같이 토론해 보시죠. 여러분도 토론에 계속해서 좀 참여를 해주세요. 경제상식 퀴즈도 그런 일환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농산물 값이 크게 뛰면서 중국산 이것 소비도 늘었습니다. 2년 전에 가끔 한 번씩 위생 문제가 크게 터지고는 있는데 이 중국산 이것의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서 거의 반값 혹은 3분의 1 수준이어서 가격 경쟁력 때문이겠죠. 특히 이제 한 달여 지나면 김장철 이야기 많이 나올 텐데 절임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5,000원가량 올랐고요. 여기에 필요한 소금, 고춧가루, 마늘 등 여러 가지 부대 양념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열무 땡땡, 배추 이것, 파 이것, 총각 이것, 종류 참 많습니다. 침이 고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죠. 힌트 다 드렸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백화점 상품권이 나갑니다. 백화점 상품권. 김치영 기자님 웃고 계시는데 저희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거죠. 라디오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어딘가에 이제 전화에 대한 답변을 또 기대를 하면서 상품권 준비하고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이제 만나볼 시간.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누구나 은행 찾아가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을 받을 때 내가 분명히 저 은행에 이제 고객의 자격으로 가는 건데 항상 뭔가 주눅이 들고 대출의 문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더하다면서요. 특히 신용대출 쪽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보가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대출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거의 전 금융권이 다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신용대출 규모를 다 줄이고 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그 시중은행들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130조 원 정도의 신용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이게 108조 원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규 대출을 안 해줬다. 도리어 그리고 해줬던 대출도 회수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시중은행이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본다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도 지난해 9월에 30조 원 정도 됐던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28조 7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요즘 저축은행 가면 신용대출 받기 어렵다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 저축은행까지도 내 이해해 줄게. 그러면 이른바 등록 대부업체. 네. 대부업체 가면 이자 많이 주니까 거기는 그래도 이자를 내가 많이 내니까 대출을 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법정 최고 금리 20% 가까이. 20%까지 받거든요. 내가 20%의 금리를 내고도 지금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대부업체들도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폭이 줄어서 이게 굉장히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 그 등록 대부업체 중에 가장 큰 곳이 러시앤캐시라는 네. 회사인데 이 러시앤캐시가 영업이 힘들어서 자산을 팔고 라이센스를 반납하겠다. 그 네. 과정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금융당국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금융권에서 지금 사실은 대출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상한 금리가 20%라도 한 4, 5%의 조달을 해와서 각종 비용 쓰고 손실 볼 것까지 감안을 해서 20%에 빌려주는 것과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한 7, 8%의 조달해 와서 그 중간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또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아 이럴 거면 그냥 문 닫자. 신용대출 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거고요. 어느 업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박수 기자들. 예. 그렇죠. 이게 원래 사실 상식적으로 따지면 1금융인 은행과 또 2금융인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줄이면 3금융이라고 하는 대부업체가 호황을 누려야 되는데 문전성시 거기서 못 받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문제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줄이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1금융권들은 금융당국의 이 가계대출 관리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또 하루아침에 또 많이 이렇게 줄이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특례 상품들 많은데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손쉽게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문턱을 좀 높이는 그런 효과들도 좀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서정호 평론. 뭐 이제 업권 가리지 않고 1금융, 2금융 다 전반적으로 신용대출이 다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네. 이제 총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용 등급이 좀 낮으신 분들, 중저 신용자 이런 분들이 더 대출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카드론 같은 경우도 비율을 따져보면 전에는 카드론에서 받지 않았던 고신용자들이 이제 카드론으로 옮겨가서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을 밀어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런 틈새를 그럼 어디서 받아야 되냐. 그래서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은 사실 정책금융과 관련 정책대출 수요만 지금 늘었다는 게 통계로 잡히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햇살론이라든지 뭐 사이돌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보증부 정책대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만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신용등급이 낮으신 그런 분들은 더 예전보다 돈 구하기 힘든 그런 시기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경제가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면은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데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금리를 줄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해도 빌리기가 힘든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들에서 이렇게 돈이 씨가 말랐다, 대출을 받기 힘들다라는 거는 네. 은행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다라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박수익 기자가 지적해준 대로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전체 총량을 규제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그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대출은 그래도 나가거든요. 특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가계대출 쪽을 줄 수밖에 없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한쪽을 쥐면 한쪽이 불어오르고 또 이쪽을 막으면 이쪽으로 가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 조달 시장이 금융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뛰어오르면서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금융채를 발행해서 가져오는 것도 꽤 높은 비용을 이제
주고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조달을 못하고 요즘 가면 예적금 금리가 꽤 오른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지방은행 중에 연 13% 특례 상품 내놓은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5% 정도의 이자에다가 예. 3개월마다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조금씩 더 올려서 최대 연 13%까지 준다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자를 높이 주면서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 다시 대출로 활용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금리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신용대출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체율이 올라요. 네. 특히 저축은행하고 지금 새마을금고 이런 쪽은 부동산 쪽에 해준 대출들 위험관리 들어가야죠. PF 지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년도에 해줬던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연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 되겠는데 하면서 신용대출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8784님께서 주신 문자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로서 저는 코로나 때 손실 보상금이 조금씩 나와서 그나마 괜찮아서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 때 대출받은 걸 상환하면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그나마 대출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도가 줄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라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약에 대출로 버티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며칠 장사를 못한다. 네. 그럼 타격이 또 커지는 거죠. 1774님은 사이돌 대출, 햇살론 받고 싶어도 연봉 제한이 있어서 못 받습니다. 선택지는 고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얘기들이 지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 다 억분벌레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인터넷은행을 이제 몇 년 전에 출범을 시킬 때 그 취지가 아하. 그래서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점이 없으니까 거기서 좀 비용을 줄이고 또 본인들이 빅테크 이런 ICT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중저 신용자들 대출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면서 인터넷 은행들을 설립해줬고 그게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지금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국에서도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에게는 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목표를 이제 주고는 있는데 이걸 다 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재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체율 문제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정부의 목표치가 있고 본인들도 사실 그런 거 하겠다라고 해서 라이센스 받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갈 데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 그렇죠. 카카오뱅크, K뱅크, 뭐 토스은행 다들 네. 인터넷 은행을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죠. 이거는 라이선스 사업이니까 허가를 해준 가장 큰 이유가 중신용자, 네. 저신용자들에게도 신용대출을 많이 네. 해줘라라는 취지인데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여기도 은행이고 금융사니까 건전성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참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금융권에서 이렇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여러 가지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부작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서민들은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률이 올라가니까 은행들은 부실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은행들도 그 외에 다른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금융 비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달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내년 하반기쯤 되면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버티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모든 업권이 지금 버티기에 서민들도 어떻게든 내년까지 금리 떨어질 때까지 버텨서 아까 벌어서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 갚고 계신다는 분 사연도 네. 나왔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정부적 재원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정부 쪽 재원밖에 없어요. 정부. 그러니까 아까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를 늘려서 이쪽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 거를 여기서 지금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조금 여의치 않는 거죠. 지금 뭐 재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 정도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선착순으로 가서 다 빠져나가면 대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정책자금 대출들이 사실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도 어딘가에서는 재원을 끌어와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끝도 없이 어디선가 나오는 돈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손석구 서민금융재단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부에서 출연한 이제 보증 기금 같은 데서 그 보증부를 떼줘요. 보증서를 떼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은행 지점에 가서 나 보증서 받아왔으니 대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대한 보증을 받았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90%는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일선 지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억울하다고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중저신용자들 대출에 인색하냐 안 해주냐 이거를 봤었을 때 중앙이랑 지점이랑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라고 지점에 이제 푸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모 같은 것들을 KPI에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은행원 성과 평가에 네, 중저신용자 대출을 이만큼 해줬어요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등급 점수를 매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또 한켠의 KPI 지수에는 연체율 관리에 대한 KPI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은행 지점 안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용대출은 많이 안 해주면서 정책대출을 주로 많이 해주는 거는 중저신용 대출 해줘야 되는 KPI도 있지만 연체율 관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사 상대적으로 떼일 위험이 적은 아무래도 대출 그 정책 대출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모순점들이 있다는 게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정책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3-4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정책 대출이 나가는데 신용 점수는 맞은데 연소득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재원이 부족한 거지 받으려는 사람은 많아서 저는 그 대상을 찾기는 재원만 있다면 뭐 돈 필요한 사람들은 좀 널리고 널린 상황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많이 있다면 조건도 더 완화될 수는 네.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돈의 문제죠. 돈은 이제 금융회사 출연금하고 복권기금 등에서 이 서민 금융 상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거든요. 근데 금융회사 출연금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는 비율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종의 대위 변제라고 하는데 이 서민금융 상품은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거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거는 정부가 보증하니까 빌려줘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서민금융진흥재단에서 이 돈을 대신 갚습니다. 그걸 이제 대위 변제라고 하는데 네. 이 대위 변제율이 높은 기관이 출연금을 다음 연도에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융회사들 입장에선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줬을 때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버리면 대위 변제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본인들이 내야 될 출연금이 늘어나죠. 분담금이 네. 늘어나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구조적으로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손실도 커지고 네. 그 후에 출연금을 또 더 내야 되고 뭔가 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저는 그런 네. 구조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꼭 그러면 재원이나 그런 이게 은행의 탓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좀 전에 네. 이게 손석구 평론가께서 지점에서 이렇게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도 요구를 늘리라고 하면서 동시에 연체율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게 역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기자들도 보면 기사 꼭지수도 늘려야 되면서 퀄리티도 높여야 되는데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똑같은 얘기예요. 뭐 그 업권에 따라서 그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라고 해서 반드시 연체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개별 금융사들이 어떤 신용도를 평가하는 역량도 같이 높여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본인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좀 많이 하라고 그런 취지로 라이센스를 줬는데 지금 거기에 못 따라가는 거는 뭐 인터넷 뱅크들뿐만 아니겠지만 그런 역량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신경을 써야죠. 사실 그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를 받을 때도 다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빅테크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밀하게 개개인을 평가를 해서 시중은행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차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우리는 신용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죠. 또 하나가 결국은 그 정책 자금도 돈을 낼 사람이 필요한데
세금만으로 사실 이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각종 기금 혹은 각 금융사들이 객출하도록 하고 근데 은행들은 그냥 계속해서 돈을 냈다가는 경영진이 배임에 쌓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조성해야 되다 보니까 가끔씩 정부나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은행들을 이제 악의 무리로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로 이렇게 또 묘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더 이런 재원을 많이 내도록 하는 쥐어짜기일 수도 있겠고 이게 돈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의 자금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휴면 예금 같은 것도 네. 과거에 이제 특정 재단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문제가 지금 21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영업을 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금리라고 대출을 받는데 보증료를 2% 정도 선이자 떼듯이 떼고 주는데 이건 너무하다 싶네요. 근데 이게 사실 또 보증을 받는다라는 건 보증보험 일종의 보험료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만약에 이 보증보험사들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재원을 바탕으로 또 손실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문제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부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법정 상한 최고 이자율이 20%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뭐 30%대 24%, 20% 계속 내려온 건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그냥 신용대출 안 할게요. 이렇게 접는 거여서 이 법정 최고 금리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국감에서도 관련된 질의가 나왔고요. 네. 어떻게들 보세요? 제가 은행 업계에서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를 해본 거는 물론 지금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부업 같이 혹은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역마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 금리를 어느 정도 한도를 높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연동제로 이제 바꿀 경우에는 조금 숨통이 트여서 대출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 맞기는 한데 이걸 꼭 만능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 거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줄 때도 우리 신용관리,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해서 이자율을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들이 마치 이자 장사를 하면 무조건 높게만 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만큼 높게 책정한다는 거는 내부에서 신용평가 모델을 돌렸을 때에 떼일 확률도 높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자 한도를 풀어주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신용대출에 대한 태도를 뭐 확 풀어준다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만약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만 놓고 본다면 정부가 보증해주는 보증부 정책 대출에 대한 규모를 늘리는 게 지금으로서 현실적인 방법인 거고 이 한도, 이 최고금리 한도를 풀어주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뭐 논의도 거쳐야 되는 거고 다른 그 보완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방안이 논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계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 20% 손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연 20%는요. 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사실 20% 밀려서 사실 대부업체까지 가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선택하는 게 20%인데 지금 서민 대출이 조금 안 된다. 재원이 없다. 법정 최고이자 20%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 법정 최고 금리를 위로 올려주자. 그러면 손석구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25% 이런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그러면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도리어 연체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네. 이거는 대출을 해줘봐야 못 갚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얘기한 대로 아까 우리가 한 1년 정도를 더 경제가 버텨가면 이자가 고금리에서 조금은 떨어질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정책적인 서민금융 대출을 늘려서 그 수요를 감당을 해줘야지 이걸 민간에 맡겨서 이자율을 높여주면서 이익은 보장해주고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이자 부담을 주겠다? 말이 안 되는 제도죠. 근데 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20%라도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사금융, 대부업을 넘어서 사금융, 사채 시장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일정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쨌든 기준금리와 좀 어느 정도 연동을 하는 것들이 법안도 지금 나와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20%가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는 맞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 대부업체들이 이 20% 법정이자 한도에 묶여서 계속 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대출을 줄이기 때문에 못 받아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한 가지 좀 반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네.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는데 20%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마진이 안 남아서 못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부업체들이. 그럼 반대로 나중에 기준금리 내려가면 확실하게 내릴 건가? 연동을 하게 된다면 기준금리에 연동을 하게 된다면 그 내릴 만한 어떤 강제장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연동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법정 최고 금리를 시중금리나 네, 기준금리랑 네. 좀 연동을 해서 네. 그때 바꾸도록 하자. 근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말고 유가도 그렇고 올라가면 빨리 오르지만 기준금리도 저희 반영할 때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덜 내려오는 것처럼 대출금리부터 오르고 네. 예금금리 법정 나중에 최고금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20% 그보다 더 높은 이자라도 당장 받아야 되는 긴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해소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없이 늘리는 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거의 금리가 상단에 와 있고 어려운 기간을 한 1,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정부에서 주는 거는 순간 뭐 이걸 연동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기간이 있다면 이 정책적인 금융에 대한 재원을 늘려서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역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경수님 욕망을 채워주는 대부이자 그래서 사회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고요. 천덕애님 대부 이용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어느 산업이든 안 된다고 물타기 하는 거죠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틈틈이 계속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제 못 들으신 이름이 분들 힌트인 것 계셔. 같은데요. 그러네. 그래서 오늘의 경제상식 기운 힌트는 빠져. 접니다. 그 힌트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우리 김치영 기자님이 나오셨을 때 몇 달 전에도 네. 경제상식 퀴즈 여기 한번 등장한 적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강력한 힌트였는데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올해 그 김장 재료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중국산 이걸로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가지 않을까 또 이제 일종의 우려죠. 그게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요.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이것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으로 나가는 이것의 수출이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꽤 선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음식 반찬이 되는 거죠. 거의 다음 달이면 이 각각의 가정에서 이것도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너무 강력한 힌트가 나갈 것 같아갖고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요. 자, 배추 아니고요. 배추 아니고. 신승호님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죠. 네. 네, 치지 말고.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다들. 9073님도 기자님 이름이 정답이네요. 김치형 기자님이라고. 예. 정답은 아니고 그 중에 두 글자만 치형.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화점 상품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원탁일 기자님들 비행기 좀 타시죠? 그렇죠. 뭐 출장도 업무상으로도 다니고 네.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항공사 마일리지 좀 많이 모으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마일리지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네. 한 수년간 모아서 한 15만 정도가 쌓여 있는데
인생 후반부에 한번 멋지게 써보려고 지금 계속 쌓고 있습니다. 15만 마일리지면 거의 미국 왕복도 가능한 거 아니? 왕복 너끈하게 나옵니다. 항공사들이 그 안에 아마 다 소멸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거 제한 기간이 있지 않나요? 예, 소멸 있는데 기간.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소멸 기한이 좀 길었었는데 최근에 소멸 기한을 많이 단축해가지고 조금씩 소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 초년병 시절에 출장이 좀 많거든요. 예. 그때 저도 좀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외 출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터라 10만 마일리지가 좀 넘었었는데 네. 이거 좀 사용하고 그래서 한 7, 8만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사 돈으로 출장 가고 네.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꿀꺽한 겁니까?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은 공기업 이야기부터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국정감사 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업의 자금으로 출장을 가고 이것도 넓게 보면 이제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데 나중에 마일리지는 각각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이번에 뭐 조폐공사도 그렇고요. 원산지정보원도 그렇고요. 한두 개 기관이 지금 말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회 서정욱 변호사.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기된 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송원석 의원이 자료를 낸 건데 기재부와 관세청 산하 이제 5개 공공기관 아까 말씀하신 조폐공사도 여기 있고 뭐 재정정보원 투자공사 이렇게 5개 공공기관의 퇴직자들 433명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봤더니 1256만 4천 점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한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1256만 마일리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군요. 와우. 네. 그래서 이게 다 환산을 해보면 퇴직 후에 1인당 평균 2만 9천 점 정도씩 가져갔다. 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거 오래된 문제잖아요. 네. 공적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문제. 이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공적 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전체 규정은 있기는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각 기관별로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두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그런 규정이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국감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4705님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간 건데 마일리지 좀 쓰게 해주면 안 되나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뭐 일하러 간 것까지는 좋은데 다만 이것도 일종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마일리지도? 네. 그 회사의 자산? 그리고 그게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면 그걸 과연 직원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기자. 지적이 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갖고 나갔다 마일리지를. 아하. 그러니까 갖고 나갔다기보다는 마일리지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쌓여 있는 상태에 퇴직을 한 거죠. 그 마일리지는 개인 카드나 명의로. 개인 네. 명의로 쌓아갔다 있는 거죠. 재직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저희들한테 기자 생활하면서 마일리지를 여쭤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도 규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출장을 했을 경우에 그게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거를 다음 출장에 뭐 할인 용도로 쓰거나 뭐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출장 등으로 쌓인 마일리지는 일종의 약간의 복지 혜택 비슷한 걸로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적인 기관들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산을 회사 내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 너네는 좋겠다. 야 너네는 마일리지까지 그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걸 잘못됐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논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무원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재원이 세금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자산이니까. 네, 국민의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의 이제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매번 국감에 반복되는 이슈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벌써 지적된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꾸준히 나오는 네. 거더라고요. 그렇죠. 10년. 그래서 이 마일리지는 사실 그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죠. 내 재산이 일종의 늘어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재산상의 이익이지만 재물상의 이익은 아니거든요. 이건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가져가 보면 재산상의 이익을 이 사람이 사적으로 이용한 거니까 배임죄에는 해당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진짜 법적으로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가져가 보면 대신에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재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명의 자기 포인트 카드에 쌓여 있는 거였다면 네네. 그리고 또 이게 항공사 마일리지 이러니까 좀 먼 얘기 같긴 합니다만 더 가까이 이야기하자면 법인 카드를 쓰면서 네. 포인트는 내 걸로 적립하는 네.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그렇죠.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기업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는 예. 이제 저도 출장 많이 다니고 할 때 저 하다 인사팀에 문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뭔가 찝찝해서 네. 이거 쌓인 거는 제가 그냥 사적으로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사적으로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정이 없어서 네, 규정이 없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론 공공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직장인들한테는 이게 일종의 항공 마일리지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소확행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이런 그 소확횡 행위 아니고 횡이에요. 네, 소확행. 그러니까 뭐 좀 귀엽게 표현을 한 건데 뭐 이런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아하. 근데 또 오상석님께서는 업무용 차량으로 기름을 보충할 때 보너스 카드는 내 거로 적립. 이 정도는 애교죠라는 의견도 그거 주신 소확행이죠.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또 반대로 8280님은 우리 회사는 업무용차 기름 넣고 생긴 마일리지도 회사가 회수합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요. 규정이 있기 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규정이 있는 회사, 없는 회사. 네.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개인이 쌓아서 써도 된다.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그 임단협 같은 거 할 때도 만들어서 규정을 세워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돌아가면 공공기관의 이야기라는 거고 이게 한편에서는 자산이 되는 거고 한편에서는 부채가 돼요. 특히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부채로 인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부채는 아닌데 부채처럼 이제 회계적으로. 예, 회계적으로 이제 거기 항목에 넣는 경우도 충당금을 있는 거고. 놔둬야 되니까 언젠가는 달라 그러면 줘야 그렇죠. 되는 돈이다 이렇게 고객이 보는 거죠. 언젠가는 네. 와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근데 그거는 판매하고 일부를 고객이 혜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의 재무상에 이걸 충당금으로 쌓는 거를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사회적인 합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워낙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2009년도에 일부 공무원들이 쌓은 마일리지를 국내 여행에 뭐 승급용이라든지 아니면 티켓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거를 그 공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공무원들의 규정은 생겼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규정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 규정을 기관마다 채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지금 아마도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공공기관 쪽은 아직 거기에 대한 함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회사마다 조금 규정이 다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뭐 법적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통해서 규정을 딱 통일을 해서 이건 개개인이 가져가면 안 된다. 다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요즘 복지도 별로 안 좋고 한데 이거라도 좀 직원들 쓰도록 하자라든지 합의를 해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면 좀 저는 깨끗이 클리어해질 것 같은데. 적립할 때부터 개인 명의가 아니라 그렇죠. 회사 명의로 쌓을 수 거기에서 있게끔. 발생하는 회사나 혹은 공공적인 부분에 발생한 재원으로 만들어진 마일리지는 그 구자에 넣어주고 개인적으로 한 건 개인 구자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공사들이 그거를 이제 말을 듣질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돌려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사용률이 낮으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렇게 그 계좌를 달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사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뭐 그만큼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떠안게 되는 거니까. 아 맞다. 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영덕님이 참 보내주셨는데 버스 기사가 그 몇백 원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퇴사됐던 사유도 있는데 참 고무줄 잣대네요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774님께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땡땡땡페이 포인트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구매액이 억 단위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냐는 또 물음도 주셨는데 이게 또 규모가 커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담당자여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그러니까요. 배송 오는 업체를 네네. 하는데 거기서 쌓이는 포인트가
뭐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들어온다.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은 요거는 민간 기업 이야기니까 또 뒷부분에 남겨두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님이 더 이야기할 게 있었나 봅니다. 아니요, 저도 손석구 평론가와 비슷한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들도 결제를 기관의 계좌이거나 아니면 기관의 카드로 할 텐데 그거는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적립을 기관 명의로 할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 하자면 이거 국감에서 계속 지적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1등석 타고 해주죠. 국회의원들 스스로부터 고치면서 지적을 해야 돼요. 그거 따져봐야겠네요.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야, 아니 국회의원분들 마일리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국정감사에서 이거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의원분 나오시면은 아유 좀 스포트라이트 받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비지워치의 박수익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손석구 경제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헐리즘 시간입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80대 노인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변신을 한 게 아니라 직접 노인이 된 것처럼 온몸을 무겁게 만들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왔다는데요.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 사고 또 이걸 의무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회적으로 좀 논쟁이 진행 중인데 이 문제 체험해본 기자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죠. 남영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 기자가 노인 체험을 과거에도 했었잖아요. 네, 4년 전 봄에 80세 노인 체험을 했었는데 이게 누구나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걸까 좀 미리 짐작해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네. 메이크업샵에 가서 이제 머리도 하얗게 만들고 주름이 패인 얼굴로 분장도 하고 노인 체험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과 팔에 압박 장비를 차고 손목 발목에는 묵직한 모래 주머니도 찹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깨랑 허리 압박하는 장비까지 하면은 자세가 이렇게 부부정의 의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홍대 번화가에 갔는데 의자가 그렇게 부족한 줄 몰랐고요. 네, 집안일하는 데에는 평소 시간보다 2배가 넘게 걸리고 머리는 자유롭게 가자 뭐 이러는데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왜 이게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지 어르신들이 동네 벤치에 앉아 계신지 이해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외모와 그리고 어떤 몸에 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던 거고요. 요즘에 맞습니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처럼 합성을 해주는 그런 있어요. 것도 기능이 있는데 노인처럼 합성을 할 땐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네. 또 어르신들이 딱 찍었을 때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합성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그걸 보시는 분들은 놀라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신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맞습니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이번에는 어르신의 몸으로 변장을 해서 직접 운전을 해본 거잖아요. 운전. 맞습니다. 이건 어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능 시험을 봐봤어요. 이게 면허 딴 뒤에 제가 10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는데 80세 노인의 몸이어서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관절 압박되고 뭐 허리도 꺾이고 특히나 이제 고글을 끼는데 양쪽 시야가 좀 많이 이렇게 제한돼서 보이니까 그래도 뭐 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행이 시작되니까 정지선도 좀 늦게 반응하게 되고 항상 후진 주차도 좀 편하게 했었는데 핸들도 이제 조금 쉽게 돌아가지 않고요. 감점이 좀 많이 되기 시작하고
양쪽 가장자리가 이제 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게 불편해서 네. 고개를 좌우로 좀 많이 꺾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느라 이제 전방 주시가 좀 소홀하게 되고 네. 이 손과 발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브레이크에서 가속 페달 오가는 속도도 좀 느려지고 이래서 결국에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불과 15분 전에 그 노인 체험장들 안 하고 똑같이 그냥 시험을 봤을 때는 무난하게 통과했었거든요. 근데 네. 정반대의 경험이었죠. 네. 그 8764님이 외부 치장만 한다고 노인이 되는 건 아니지요. 뭐 노인이 되니 늙음은 가슴과 단전에서부터 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야가 좁아지고 그렇죠. 네. 관절, 허리 뭐 다 압박이 되니까 반응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네. 혹시 이게 낮에 운전한 건가요? 혹시 야간 운전도 해보셨나요? 낮에도 하고 야간에도 했는데 야간에는 이 어둠이 덮이니까 시야가 더 좁아져서 운전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탈선 감점이 훨씬 더 많아졌고 뭐 차로 침범이라든지 뭐 연석도 박을 뻔하고 이 돌발 상황에서 비상등을 켜야 되는데 당황하니까 이제 뭐 에어컨을 끄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네. 아, 이게 실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 치듯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탈락이었나요, 그러면? 네,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때랑 확실히 달랐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들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고령 운전자들의 네. 사고가 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숫자로 봤을 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438만 명, 작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통계고요. 그중에 75세 이상이 94만 명인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만 건이고 이 중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1만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게 주요 원인이 판단력, 주의력, 뭐 집중력 저하 등 신체 노화인데요. 뭐 실제 사례 보면은 80대 운전자가 밤 11시에 뭐 고속도로 휴게소 출구를 착각해서 역주행하는 네, 이것도 시력 저하랑 시약 축소와 관련이 있고 88세 1톤 트럭 운전자분은 이제 이중 추돌 사고를 낸 뒤에 숨지셨는데 이것도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는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잖은 분들이 좀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 면허를 좀 반납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네. 하시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좀 낮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2.6%인데 2.6%요. 네, 많이 낮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또 못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운송업에 30년 이상 하신 분이고 여전히 트럭 운전하시는데 어르신이 좀 늦게 낳은 자식들 뒷바라지 아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강원도에 사시는 84살 어르신은 50년 넘게 운전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대중교통을 좀 오래 1시간씩 막 기다려야 되니까 여름 겨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을 한 번만 주는데 좀 더 실질적인 혜택,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라면 버스 할인 혜택도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버스까지도 좀 할인 혜택을 네. 줘야 더 반납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면허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네. 고령 운전자들은 좀 어떻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교육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 3년마다 갱신해야 되고요. 3년마다 접수검사도 갱신. 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 안 받으면 과태료 3만 원에 1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요. 인지능력 검사 1시간, 안전교육 1시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 인지 능력 검사까지도요. 네. 이게 일종의 뭐 치매 검사 뭐 이런 비슷하게도 활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게 이제 인지 판단 조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겨서 5등급이 많으면 좀 운전을 자제하는 게 스스로 이제 좀 판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운전면허를 아예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그런 기준도 이렇게 내려지고 하는 겁니까? 아, 의무적으로는 아닌데 이제
네, 평균적으로는 3등급이 많고 5등급이 한 25% 정도 나오는데 이게 운전이랑 뭐 100% 밀접한 건 아니지만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이런 상태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자발적으로 이제 좀 하시게끔 유도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좀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해외도 뭐 고령화되고 고령 운전자 늘어나는 건 다들 비슷할 텐데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좀 이제 운전 능력 중요시 하는데 예. 신체 인지적 차이를 좀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면허갱신 주기를 줄이고 의료 평가하고 도로주행 시험 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리노이주는 특히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가 무조건 도로주행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일정 교통법률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자의 경우에 운전기능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아하. 네. 해외도 이렇게 좀 안전장치는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몇 번 어르신 관련된 거 체험을 하면서 남영도 기자가 했던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게 남의 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다. 우리 맞습니다.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뇌리에 남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현명하게 좀 찾아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와 함께 체헐리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코스피는 2,459 정도까지 0.8%, 코스닥도 한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최근에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들 많죠.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고요.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저희는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